네, 22번 판례 보겠습니다. 22번 판례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인데, 이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동일성에 미치는 전체인데, 이 동일성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 이외에 무엇까지? 바로 규범 요소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2013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 21일까지 병원에서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 해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 그 시기에요. 2013년 12월, 2016년 7월경까지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총 43개의 병원의 환자 5만 173명을 소개 유의 날선하고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15에서 20%를 수수료로 의사들로 하여금 지급받았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 광고도 허용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서울 경기 일대에 세무법인 하나가 어떤 자영업자들 수만 명의 세무 기장을 해요. 허위로 기장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무더기로 잡히게 됩니다. 사실 의료법에서도 의료 광고, 병원 광고, 성형외과 광고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허위 광고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놈들이 브로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물어보는 게, 내가 뭐 할인해 주겠다, 뭐 해서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병원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얘네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비슷한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어떤 죄질보호법익이 현저히 다르다. 그냥 광고와 이 브로커 활동, 이건 브로커, 이것은 허위 광고. 그래서 양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이에서 별도로 또 처벌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거기 나오는 예제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23번의 판례가 2019년 후반부에 각종 국가시험을 이끌었는데, 뭐 각종 국가시험이라고 해봤자 법원 행시와 법무사, 특히 법무사 시험에 주관식 시험으로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읽어봤자 여러분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면 판례 해설 및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이 있어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만이 항소를 했는데, 2심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요. 이에 대해서 3심으로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상고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설명하면은, 징역 2년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했다는 것은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1심을 만족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다. 주관적 내심 의사는 불문하고 객관적 만족 의사가 표현한 거다. 항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이 유지된 이상은 피고인은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1심 만족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제 검사 얘기는 둘째 치고 징역 2년인데 1심에 대해서 이번에는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2심에 대해서 3심으로 갈 때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항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리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법리오해라고 얘기하고, 심리미진 혹은 사실오인 이런 것들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으면 나머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뭐 이런 것들, 나머지 만족의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이 유지된 이상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이번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심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은 항소기각 판결, 1심을 유지하는 판결에 대해서 나머지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해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고 이유로 주장이 불가능하다. 불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법리를 좀 더 추가하는데, 원래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고심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항소 이유만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단 직권 조사 의무도 있고, 직권 조사 의무도 있고, 직권 조사 권한, 심판 권한도 있어요. 직권 조사라든지 어떤 심판 의무와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제외하고는, 권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만 판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피고인들이 1심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거나, 이거 빼버리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번에는 1심에 대해서 피고인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해요. 그런데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권조사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양형부당만을 심판해서 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양형을 상향을 시켜버립니다. 즉 1심이 징역 2년인데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서 징역 3년을 딱 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유가 인용됨으로써 1심이 파기되고 노푼형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 피고인들이 어떤 사람은 항소를 안 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인용해서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면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자,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 위반 등, 이 얘기는 직권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직권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대상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고한 경우, 이런 법령 위반 등의 상고 이유는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 이유로 될 수 없다. 즉 2심에 대과 3심에 대해서, 자, 피고인은 양형부당 이외에 법리오해라든지 사실오인 주장할 수가 없다. 주장 상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심이 기각한 것뿐 아니라 검사도 양형부당, 피고인도 양형부당,
형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양형 이외에는 만족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만족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뭐냐? 직권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 중에는 대상 아닌 법리 오해 이런 표현은 항소심이 양형 이외에는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외에는 직권 심리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양형만 했을 거 아니에요? 양형만 변경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대로 유지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은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긴 판례인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소했다.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양형 이외의 나머지 법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 나아가 피고인도 검사도 똑같이 양형으로 다퉜으면 다른 사유는 심리하지 않고 양형만 심리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양형 말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는 판례,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헌포고령 위헌심사 사건입니다. 이 재심과 관련한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중요한 판례, 뭐 예로 들면 긴급조치 9호는 위헌선언되었는데 위헌선언된 긴급조치 9호에 따라서 불법 체포 구금된 거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감금죄가 확정된 경우에 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다. 420조 7호에 재심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례도 우리가 기본 판례로 봤는데요. 원래 법률의 위헌은 어디에서 선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요. 헌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헌재가 위헌을 결정을 했으면 헌재법 47조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무죄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률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뭐 긴급조치와 같은 4호, 9호 이것도 기본 판례들로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개헌포고령인데 이 개헌포고령이 두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군정하에서 나온 개헌포고령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서 나온 개헌포고령 사건도 있어요. 이런 개헌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어디서? 바로 대법원. 법원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헌재법은 헌법재판소가 한 게 아니니까 헌재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라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 시로 포섭이 돼서 재심 사유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신과 관련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미군정하의 개헌포고령도 위헌이라는 판례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뭐 예제는 한번 보고요. 예제와 관련해서 420조 5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517 비상계엄. 이번에는 여기다 더해가지고 미군정 뭐 유신도 있었고 바로 12.12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5.17 비상계엄 이것도 마찬가지로 420조 5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판결 주문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사실 제가 밑에 예제로 설명했는데 원래 무죄가 확정이 되면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94조의 2, 3, 4가 변호인 선임료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그러나 확정된 형이라든지
집행된 형이 집행된 경우, 혹은 미결구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정확히 법명칭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인데, 형사보상법에서 약칭을 해서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양쪽에 판례가 다 있어요. 판결 주문뿐 아니라 원래 주문에서 무죄가 확정돼야 보상하는데, 이유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 무죄 확정 부분에 대해서도, 자,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소송 비용을, 그 다음에 형사보상 전부 다 비용 보상해야 이렇게 하는 판례고, 단 일부 기각이 가능하다. 단 감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판시가 더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비용 보상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형사보상법에 있는 것도 나와 있다. 그래서 밑에 예제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형사소송 비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고, 자, 예제로 내려가면 예제는 형사보상법에 대한 거예요. 예제 하나 더 있는 것은 형사보상에 대한 것을 추가로, 예제 1번은 비용, 예제 2번은 형사보상법에도 똑같은 판례가 있구나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27, 28, 29번. 이 세 가지 판례는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고, 이것도 시험 안 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별표 3개.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사실 원래 이제 상습법은 포괄일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습법은 포괄일죄라고 하는데, 특가법상의 상습절도가 너무 중하다 해서 위헌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죄가 되느냐 하는 건 아니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A, B, C의 범죄를 범하고 D, E, F가 있는데 나쁜 놈이에요. 이게 쭉 전체로 어떤 상습성이 반로가 돼가지고 상습성에 따라서 쭉 범한 그런 범죄예요. 근데 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집행이 딱 완료가 되고, CD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범 전체가 상습범에 관계가 있어도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새롭게 범한 거, 이건 당연히 새로운 범죄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이 DEEF가 새로운 범죄로서 지금 현재 형사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건 진행 중. 뭘로? 포괄일죄로. 포괄일죄의 상습절도로. 그러니까 전체가 상습성의 반로로서 하나지만 이미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유죄가 확정된 게 특가법상 상습절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헌 선언이 돼가지고 DEF가 계속 중에 A, B, C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되고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도 죄명은 상습절도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면 똑같이 갑이 범한 것에 하나의 상습성의 반로인데 진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원래 재심 사건은 위헌 선언되면 금방금방 끝나버립니다. 기존에 범죄를 범한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형량만 딱 정하고 끝나는데, 자, A, B, C가 먼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게 상습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DEF에 기판력이 미치냐? 아니래요. DEF에 기판력이 안 미치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 지문들이 나와요. 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원래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미친다고 그랬어요?
심리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심리되지는 않았어도 그 절차에서 심리가 가능했던 모든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미친다. 심리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미치는 게 기판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아주 묘한 얘기를 했어요. 공소 사실에 추가가 안 된대요. 추가가 안 된다. 즉 공소장 변경, 원래 재심 심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은 돼요. 공소장 변경은 된다는 게 옛날 판례였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과거에 조봉암 선생 사건이라고 해서 독립투사예요. 근데 일정 치하가 끝나고 미 군정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정 치하에서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으면서 기존의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오히려 형사처벌하고 막 고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총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이 조봉암 선생을 잡아다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당시 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반란죄에서 사형을 집행해서 끝내버리거든요. 사형 선고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이 재심 심판 절차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서 법을 공소장을 변경해서 총포 및 도검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요. 그리고 다만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무기를 소지한 것은 이 독립운동가 친일파들이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선언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되는데 이걸 보니까 공소장 변경에 철회와 변경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는 안 된다는 판시가예요. 그럼 공소사실에 추가가 안 되니까 A, B, C가 먼저 확정이 됐다. 이 심판 절차에서는 D, E, F를 추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D, E, F에 대한 심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맺힌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례고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DF가 진행 중 A, B, C에 대한 재심이 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DEF가 먼저 확정이 됐다. 이래도 A, B, C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순서가 반대여도. 그리고 그러면 DEF와 A, B, C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건 이제 형법이에요. 형법 39조 1항에 사후적 경합범에 준해서 이 감경이 가능하냐? 이것도 감경 불가능하다. 형법 39조 1항에 보면은 뭐가 되냐? 바로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DEF를 범죄를 저질렀고 양자는 이 절차에서 얘를 추가할 수도 없고 이 절차에서도 이미 확정된 걸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고 그래서 형법 39조 1항에 감경,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감경은 안 된다. 이렇게 연타로 판례 3개가 27번, 28번, 29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제가 설명한 것을 이로 대체하고요. 바로 29번과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 가면은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예제 2개를 가지고 이 3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동일습벽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기존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 동일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기판력이 아무튼 선행범죄, 후행범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통일스프계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가 얘가 먼저 확정됐다. 그래도 얘한테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추가해 놓고요. 그 다음 뒤에 마지막 판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조금만 추가해서 놓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PPT 자료로 들어와 있지 않는데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당현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해가지고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어도 판결이 성립한 이상 이것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여순 사건을 딱 보니까 이 여순 사건은 미 군정법령 하에서 나왔는데 어떤 위헌인 포고령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순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당해서 어떤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판결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다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여순 사건은 재심 개시가 돼서 지금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좀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번 판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31번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은 다시 여러분들 추가해 가지고 나오니까 이 PPT가 없어도 나중에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30번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갑제와 관련하여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가 그 이후 을제와 관련된 사유로 갑제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을제에 대해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밑에 보면은 보호소년에 대해서 갑제와 관련해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을제와 관련한 사유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을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틀렸다. 공소 제기할 수 있다가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제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기소할 수 없는 것은 기판력은 아니라고 봐요. 기판력은 아니고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기판력은 아니지만 기판력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건 알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갑이 폭행죄를 범해요. 소년인데 폭행죄, 그러니까 갑죄라고 돼 있으니까 A가 소년 A가 폭행 상해를 범해요. 이 상해죄와 관련해서 보호처분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보호처분에서 가장 최고 높은 단계는 소년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소년원 가기 전에도 소년원에 비슷한 교육을 사주 받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예를 들면 수강명령 같은 경우를 받고 있어요.
중인데 이게 이제 보호 처분을 이걸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가 어떤 강간죄를 저질러요. 강간죄를 범한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수강명령 진행했던 이 경한 처분이 이게 보호 처분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보호 처분이 취소가 되면 강간죄는 처벌 못 해요? 안 돼요. 이건 강간죄는 이 별도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시가. 내용을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A가 폭행 상해의 보호 처분, 갑죄로 보호 처분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에 대한 보호 처분 집행 중에 을죄를 범한 경우 이 을죄는 갑죄가 보호 처분이 취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 뭐 보호 처분이 취소돼 가지고 이 갑죄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소년원으로 가서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처벌하다.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아주 판례들이 소소하게 많지는 않지만 전원합의체 판례 등 굵직굵직한 판례들이 한 4-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어요. 설명을 제가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했습니다 하고 압수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 봤다는 것,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하반기까지의 최신 판례에 대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